그날 밤 내가 다시 숨을 쉰 건 그 아이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았을 때였어요.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만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이 좋아서요. 사모님과 같이 있는 이 순간이요. 누구도 몰랐죠. 그 짧은 접촉 하나가 사단장 가족과 병사의 세계를 뒤흔들게 될 줄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선택이 어떻게 한 남자의 운명을 바꾸고 또 다른 한 남자의 권위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위험했고 그렇다고 욕망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진심이었던 어느 밤의 기록. 사단장의 사모님과 병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전에 잠깐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여름날의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고 행복합니다. 군부대 안작은 예배당 옆 사모님의 자원봉사 팻말이 걸린 강당에서는 싱크대 물소리와 낮은 웃음소리가 섞여 퍼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간부 부인들이 모여 장병들을 위한 빵을 만들고 편지를 쓰는 이 시간은 부대 안에서 유일하게 느슨한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죠. 윤지숙은 이날도 조용히 구석에서 반죽을 섞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도혁이 사단장이 된 이후 그녀의 삶엔 음악도, 무대도,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이름을 알리던 젊은 시절이 무색하게, 지금의 일상은 무미건조한 반복일 뿐이었죠. 우울증 약에 기대 하루를 버티는 나날 속 오늘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를 본 순간부터였습니다. 병장 조태성입니다. PX 보급 물품 옮기러 왔습니다. 쾌활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햇빛이 스며들 듯 얼굴이 환한 젊은 병장이 들어왔습니다. PX 여심을 잡는다고 소문난 조태성은 훤칠한 키에 빠른 눈치, 그리고 능청스러운 미소로 단숨에 분위기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사모님들이 조태성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윤지숙만은 이상하게 그 소년 같은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죠. 사모님, 혹시 이거 도와드릴까요? 그가 다가와 반죽볼을 들어올리는 순간 그녀의 손등에 살짝 닿은 그의 손, 따뜻하고 단단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윤지숙은 짧게 숨을 들이켰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무겁지 않아요? 아니요. 이 정도는 거뜬합니다. 저 노래도 좋아해요. 이 노래 뭐였죠? 방금 사모님이 흥얼거리신 거. 그는 그녀가 무심결에 내뱉던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그 순간 자신도 잊고 있던 옛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노래 제목은 사랑의 종말. 그녀가 마지막 무대에서 불렀던 넘버였습니다.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조태성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뮤지컬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옛날 넘버들요. 그게 요즘은 귀에 착 감기는 게 별로 없어서. 윤지숙의 심장은 그 말에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 병사와 자신 사이에는 단순한 우연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 아니, 유혹. 그날 이후 조태성은 매주 수요일마다 사모님의 물품 운반을 자청했고 어느새 두 사람은 함께 작업하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빵을 굽다가 서로가 즐겨 듣던 음악에 대해 얘기하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웃는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지숙은 다시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고 머리도 말끔히 정돈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지만 누구도 그 변화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태성이 건넨 작은 MP3 플레이어에는 지숙이 과거 무대에서 불렀던 넘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사모님 목소리 진짜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조태성이 담아준 음악을 들었습니다. 마치 그 시절 무대 위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음악 끝에는 항상 조태성의 낮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이 노래 사모님 생각나서요. 꼭 같이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수요일 두 사람은 마침내 예배당 뒤편 인적이 드문 수간호실 창고에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작은 방 안에 놓인 오래된 의약품 박스들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그곳에서 그들은 말없이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숨결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혔고 그 거리만큼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무대와 군복, 사모님과 병장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윤지숙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사랑이 그날 그 순간 다시 살아났다는 거려. 창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조태성이 황급히 손잡이를 잡고 조용히 닫았고 윤지숙은 마치 무언가를 훔친 아이처럼 숨을 삼켰습니다. 작고 어두운 공간, 약품 박스 위로 떨어진 먼지, 벽을 타고 흐르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그리고 둘만의 숨소리만 가득한 이곳은 그들에게 은밀한 피난처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조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지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죠.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조태성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동시에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만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끝을 흐리는 지숙을 향해 조태성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그냥 이 시간이 좋아서요. 사모님과 같이 있는 이 순간이요. 지숙은 가슴을 짓누르던 감정이 터지듯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태성의 손이 그녀의 뺨을 타고 내려오고 이내 둘의 이마가 맞닿았습니다. 차갑고 낯선 공간이었지만 그들 사이엔 따뜻한 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자신도 모르게 조태성의 셔츠 깃을 잡았습니다. 입술과 입술이 살짝 스치고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금이 간 유리잔처럼 균열이 퍼지는 소리만 들릴 듯한 긴장감. 그러다 둘의 숨이 깊어지며 키스는 더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백 번 감정을 연기했던 지숙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느 대사보다 진짜였습니다. 조태성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지숙은 고개를 떨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듯한 감정, 아니, 되살아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이 모든 감정 뒤에는 무겁게 내려앉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여긴 더는 안 돼요. 누가 보면 그러니까 딱 5분만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요. 지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없이 두 사람은 그렇게 꼭 안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혁은 사단장실에서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집중하는 듯 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근 지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침묵이 길어졌고 집안에는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거기에 매주 수요일 부대 안 사모님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무뚝뚝한 그였지만 군인으로서의 감각은 정확했습니다. 의심은 빠르게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태성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 동료들의 시선, 선임 간부의 냉랭한 표정,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 조태성은 뜻밖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병장 조태성, 오늘부로 군단 직할 수색대 전출 명령이다. 윤지숙은 그 말을 들은 날 밤 피아노 의자에 앉아 한 음도 치지 못하고 그대로 울었습니다. 조태성은 배낭 하나를 메고 생활관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밤 10시 군단 직할 수색대로의 전출 명령은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문제를 일으켰거나 누군가 눈밖에 났다는 뜻이었죠. 그가 짐을 꾸리는 내내 생활관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조태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를요. 누군가 보고 있었구나. 수간호실 창고에서 그날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온기, 떨리던 입술, 그녀가 흘린 짧은 숨결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게 이제는 짐처럼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PX 창고 앞에 서서 허공을 바라보다가 짧은 한숨을 내쉬며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후 윤지숙은 자원봉사 강당 앞에서 조태성을 기다리다 끝내 돌아서야 했습니다. 오늘은 안 왔네. 사모님들 중 누군가가 말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귓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텅 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음도 울리지 않는 건 피아노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조태성이 남긴 어떤 메시지도 흔적도 없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걸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배려였을까? 피아노 뚜껑을 닫으려던 그 순간 검은 천 아래 접힌 메모지 한 장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낡은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사모님,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시간이 진심이었습니다. 부대라는 벽이 저를 막고 세상이라는 틀이 사모님을 가뒀지만 그 짧은 숨결 하나하나에 저는 살았고 또 사모님도 살아계시다고 느꼈습니다. 여기 있으면 더 아플 것 같아서 갑니다. 음악은 계속 들으실 거죠? 병장 조태성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지숙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연기가 아닌 감정을 느꼈던 그날들이 진짜였다는 확신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곧 알게 됩니다. 이 감정의 진짜 무게가 얼마나 위험한지. 며칠 뒤 김도혁은 서류를 넘기다 멈칫했습니다. 보고서 한 장 수색대 전출 명단 속에서 조태성 병장이라는 이름을 찾은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내 내부 감찰 기록을 불러온 다음 짧은 시간을 들여 검색했습니다. 수간호실 창고, 야간 열 감지기 기록 이상, 병장 조태성, 22시 14분 출입 흔적, 해당 시간대 사모님의 활동 종료 시간과 중복.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아래 억제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는지 배신감이었는지 그것은 아직 형태를 가지지 않았지만 분명 위험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도혁은 말없이 거실을 걸었습니다. 윤지숙은 여느 때처럼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건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숙.
네. 요즘 무슨 일 있었소? 짧은 질문이었지만 윤지숙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혁 씨는 제 인생을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 있었나요? 그 물음에 김도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만 멈춘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채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는 조용했습니다. 조태성의 이름은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았고 윤지숙은 다시 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전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것이 죄라면 그 죄는 너무 달콤했습니다. 윤지숙은 그날도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건반 위를 맴돌았지만 더 이상 음표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조태성이 떠난 후 그녀의 일상은 되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되돌아간 건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강당에 가고 조용히 식사를 차렸지만 마음속에는 그날 이후로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도혁은 그런 지숙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말없이 식탁을 마주하고 말없이 거실을 지나가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른 지숙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장군의 위엄을 가졌지만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는 유약한 존재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지숙. 네. 그 병사 조태성 기억합니까? 그의 물음은 무심한 듯 흘러나왔지만 지숙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전 무대에서 마지막 대사를 읊기 직전의 침묵처럼 그녀는 숨을 고르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무슨 일이 있었소? 그 병사 갑자기 전출됐소? 알아요. 김도혁의 눈빛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숙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와 이야기 나눈 적 있어요. 노래 이야기를 했고 젊은 시절 제 무대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말끝을 흐린 그녀에게 김도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진짜 듣고 싶었던 건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혁은 서재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은 무너졌고 권위는 금이 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단장의 사모님이 병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숙을 외출 금지시켰습니다. 당분간은 사모님에도 외출도 하지 마시오. 명령이요. 명령? 그래. 명령이요. 내 아내가 이런 구설에 오르는 것 참을 수 없소. 그의 말에 지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슬픔도 분노도 허무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속물처럼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지 아세요? 내 삶은 왜 항상 당신의 명령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죠? 그래도 이건 아니잖소. 부끄럽지도 않소? 부끄럽죠. 하지만 난 당신 곁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어요. 조태성 곁에서는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김도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거실을 덮었고 군복을 입은 채 마주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병사들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지숙은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액자 유리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두 사람의 웃음은 사진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숙은 조용히 자신만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실에서 일하는 장교의 아내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태성의 현재 위치와 부대 정보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아이 지금도 노래를 듣고 있을까? 그녀의 귓가엔 아직도 조태성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 그녀는 다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지숙은 점심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색이 고운 나물과 정갈한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반찬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분주했지만 눈빛은 한결 차분했고 단단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죠. 그녀는 도시락을 헝겊 보자기에 싸고 서랍 속에서 낡은 스카프를 꺼내 머리에 둘렀습니다. 얌전히 묶은 매듭 위로 다잡은 가구가 보였습니다. 약봉지를 파우치에 넣고 조심스레 집을 나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모님에 향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군단 직할수색대. 정보는 사단장 부인의 특권으로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도영 몰래 확보한 내부 인사 이동표, 그리고 장교 아내들을 통한 우회적 수소문. 조심스럽고 오래 걸렸지만 결국 그녀는 조태성의 현재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지숙은 택시를 타고 군 외곽 마을 앞 작은 편의점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앞 훈련장 정문이 보였고 그 너머로 초록색 훈련복을 입은 장병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살피던 순간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던 병사 하나, 짧게 깎은 머리와 눈에 익은 체형, 다부진 어깨, 조태성이었습니다. 윤지숙은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새어나오지 않았고 손에 쥔 도시락 보자기는 더욱 꼭 움켜쥐어졌습니다. 조태성은 그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걸어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셨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그녀는 무너져 버릴 뻔했습니다. 며칠 밤을 울고 수백 번을 후회했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끝끝내 흐르지 않게 삼켰습니다. 그냥 도시락 좀 건네주러 왔어요. 그날 말도 없이 가버려서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이 위험해질까봐. 그 말에 지숙은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당신 몫이 아니에요. 조태성은 말없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잠시 옆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앉았고 긴 침묵 끝에 조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모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어폰 없이도 그냥 마음 안에서요. 그럼 계속 음악은 듣고 있었겠네요. 네. 사모님이 추천한 곡도요. 그 말에 지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들었던 수많은 노래들이 머릿속에 울렸고 그 속에는 그와 나눈 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한 장교가 다가와 조태성을 불렀습니다. 병장, 소대장님 찾으십니다. 조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셔서 밥은 꼭 챙겨 먹어요. 둘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마지막인 듯 둘은 눈으로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윤지숙은 천천히 등을 돌려 길을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방문은 감춰질 수 없는 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단장 비서실엔 익명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 장. 수색대 훈련장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중년 여성과 병사. 흐릿했지만 그 두 사람은 분명
윤지숙과 조태성이었습니다. 김도혁은 손에서 사진을 내려놓고 오래된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나의 패배인가 아니면 그녀의 선언인가. 그의 눈동자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이젠 분노나 질투보다 더 냉정한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혁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은 윤지숙과 조태성, 흔들린 초점 속에서도 그들 사이의 거리, 미세한 시선의 교차, 정적 속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정이었고 동시에 자신에게는 굴욕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내려놓은 그는 천천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수색대장에게 연락해 병장 조태성에 대한 징계 사유를 검토하겠다고 전해. 그 말은 평소보다 낮고 담담했지만 전화 너머 장교의 목소리는 긴장감에 떨렸습니다. 예, 사단장님. 하지만 김도혁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윤지숙이었습니다. 그녀의 감정, 그녀의 선택, 그리고 그녀의 존재 전체를 자신이 다시 지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영영 놓아야 하는가. 그 결론을 내기 위한 시험이었죠. 며칠 후 윤지숙은 정문 앞에서 조태성이 끌려 나오듯 부대 차량에 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옆에 헌병은 그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있었고 그 눈빛엔 당황보다도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숙은 뛰쳐나갔습니다. 간부들 시선을 뚫고 경계선을 넘어 조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조태성은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를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분이 나를 봐버렸나 봐요. 그 짧은 말에 지숙의 심장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도혁. 그는 결국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 지켜주고 싶었던 그것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숙은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안엔 수년간 복용해온 항우울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정장을 차려입고 사단장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굳은 표정, 정제된 화장, 더 이상 주눅 들지 않는 자세. 윤지숙은 이제 사모님이 아니라 윤지숙 그 자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도혁은 그녀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서리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앉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태성, 징계 조치 내리셨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왜 그런 걸 묻소? 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보복하는 건 제게 칼을 겨누는 거예요. 당신이 이미 날 찔렀잖소. 지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찌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죽어가던 나를 살리려 했던 거예요. 그 말에 김도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엔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씁쓸한 인정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몰랐구먼. 당신은 나를 알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긴 침묵 끝에 김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향해 걸어가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전출 명령 취소하겠소. 대신 징계는 받을 거요. 병역 내 규율은 지켜야 하니까. 징계 이유가 저 때문이라면 제 책임이 더 커요. 나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론 해결되지 않소. 그 말은 그의 방식대로는 더 이상 지숙을 묶어둘 수 없다는 자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조태성은 병역 내 군기교육대에서 조용히 징계를 받았습니다. 청소, 반복된 구보, 야간 경계. 하지만 그는 오히려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징계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비록 윤지숙과의 거리는 좁힐 수 없더라도
그 감정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윤지숙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 도혁 씨 곁에 더는 못 있겠어요. 지숙은 그렇게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도혁은 서류철 위에 놓인 이혼 신고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지숙이 건넨 얇은 서류 한 장이 그의 세월을, 위험을, 사단장이라는 이름마저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군인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진심이요? 진심이에요. 윤지숙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감정에 그녀는 이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아니잖소. 세월이라는 건요, 함께 걸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난 그 길에서 늘 혼자였어요. 그 말에 김도혁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녀가 그저 곁에만 있었을 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야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이요? 아니요. 그 아이는 계기일 뿐이에요. 진짜 이유는 당신이에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김도혁은 결국 책상 서랍을 열어 서명란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서류는 아직 법적 문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빈칸은 마치 그의 미련처럼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숙은 짐을 꾸려 관사를 나왔습니다. 피아노를 팔지 못하고 두고 나올 때 손끝이 오래도록 건반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 악기마저 이 집에 두고 가면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 생각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삿짐차가 떠난 뒤 김도혁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엔 덩그러니 남은 피아노와 위에 놓인 오래된 CD 한 장이 있었습니다. 뮤지컬 사랑의 종말. 결혼 전 지숙이 무대에서 주연을 맡았던 공연이었습니다. 그는 그 앨범을 조용히 꺼내어 플레이어에 넣고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흐르고 지숙의 맑고 섬세한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렸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아직 살아있죠. 그는 손으로 눈가를 가렸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오랫동안 울던 밤들을 이제야 이해하는 중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지숙 미안하오. 한편 조태성은 군기 교육대의 징계를 마치고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눈빛은 한층 깊어졌고 어깨는 더 단단해 보였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관 한쪽 구석, 짐을 정리하던 그에게 소포 하나가 전달됐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봉투 속에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통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장 조태성, 징계 기간 동안 마음 아팠을 것 같아 도시락을 쌌어요. 평생 내가 먹여주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느꼈던 시간이 소중했어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라요. 잘 있어요. 지숙. 그는 천천히 도시락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익숙한 계란말이, 그리고 아주 작은 복숭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태성은 눈을 감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였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마음을 다해 요리하고 손글씨를 남기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짜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밤 김도혁은 지숙의 피아노 앞에 앉아 CD를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들,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다시 곱씹었습니다. 윤지숙은 강릉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반쯤 비어있는 열차 안 그녀는 창가에 앉아 헤드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흘러나오는 음악은 오래전에 조태성이 담아주었던 바로 그 곡. 뮤지컬 사랑의 종말의 마지막 넘버였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모습이 달라졌을 뿐. 지숙은 눈을 감고 조용히 따라 흥얼였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멜로디도 그녀의 숨을 막지 않았고 어떤 기억도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태성을 사랑했고 김도혁과의 세월을 보냈고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는 중이었습니다.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하자 그녀는 작은 트렁크를 끌며 천천히 내렸습니다. 기차역 앞에는 오래된 민박집 간판이 걸린 2층 집이 있었고 그녀는 그곳 2층에서 새 삶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사모님도 아닌 윤지숙 그 자체로서요. 그날 오후 그녀는 근처 작은 카페에서 자원봉사 음악교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2회 뮤지컬 기초반을 운영하고 싶다며 그녀의 경력을 보고 연락을 준 것이었죠. 담당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뮤지컬 배우셨단 게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하셔서 그런데 눈빛은 무대 위 사람 그대로시네요. 지숙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무대가 그리웠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젠 다른 방식으로 올라가 보려 해요. 같은 시각 조태성은 훈련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구보를 마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온 그는 침대 아래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윤지숙이 썼던 손편지가 들어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동료 병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거 여자친구 편지냐? 조태성은 잠시 머뭇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인생에서 제일 특별했던 사람의 흔적이야. 헤어졌어? 응. 근데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 병사는 무슨 뜻인지 모른 채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태성은 천천히 편지를 다시 접고 군용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받은 도시락 보자기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떠나보내며 배운 감정. 그 감정은 오래도록 그의 청춘을 채울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도혁은 사단장직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개인 사정이라는 짧은 사유가 공식 문서에 기록되었지만 그 진실은 누구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매일 아침 한 장씩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명령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왔다. 사랑 앞에서도 감정 앞에서도 나는 그저 상관이었을 뿐이다. 그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자필로 몇십 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윤지숙에게 건넬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쓰는 고백문이자 반성이었고 늦은 고해성이었습니다. 몇 달 후 강릉의 작은 공연장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뮤지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무대 뒤에서 아이들을 정돈하던 지숙은 한 소녀가 마지막 순서에 불안해하며 속삭이자 다정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무대는 틀려도 돼요. 진심이면 돼요. 그리고 무대에서 울려 퍼진 마지막 넘버는 사랑의 종말이었습니다. 지숙은 객석 뒤편에 조용히 서서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엔 담담한 미소가 피어났고
오래 묵은 사랑이 조용히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세 사람은 결국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기억했고 감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습만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은 숨겨야 했고 어떤 선택은 끝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진실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드러나곤 하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작은 떨림을 남겼다면 그건 단지 드라마 한 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나온 어떤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고 가장 따뜻한 격려입니다. 다음에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